2023년 12월 일본 나가노현의 한 고등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역사교사 다카하시 켄지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던진 겁니다.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죠. 정년까지 3년 남은 교사가 왜?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단 일주일.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절대 한국에는 안 간다던 남자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역사 중 일부는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죠. 과연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사람의 신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일본 교사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과 그로 인해 바뀐 놀라운 이야기를.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올해로 30년째였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교과서가 곧 진실이었고 제가 받은 교육이 정답이었거든요. 한일병합은 근대화를 위한 선택이었고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죠. 우리 조상들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희생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교육청에서 갑작스러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교육 교류 프로그램 참가 명령이었어요. 목적지는 한국 서울. 11월에 일주일간 한국의 역사 교육 현장을 견학하고 양국 교사들과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 아내 미도리에게 불평했죠. 내가 뭘 더 배울 게 있다고 한국까지 가라는 거야? 미도리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가끔은 다른 시각도 필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녀오면 그만이라고 말이에요. 어차피 한국에서 무슨 새로운 걸 배우겠어요? 출발 전날 밤 동료 교사 사토와 술을 마셨습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해. 여행이라니. 일주일 동안 한국인들의 편향된 주장을 들어야 하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편견은 좋지 않아. 열린 마음으로 가봐. 편견이라니.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진짜 편견을 가진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며 미도리가 말했습니다. 켄지, 마음을 열고 다녀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알았어. 빨리 끝나고 돌아올게.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먼저 놀랐죠.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마중을 나왔어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인 박철수 선생이었죠. 인사를 나누며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박철수 선생이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처음 한국 오시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네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은 일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70년대 이미지가 아직도 강한 것 같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역사 유적지 견학이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종묘.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문화재가 훼손됐지만 해방 후 꾸준히 복원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말에 살짝 불편함을 느꼈어요. 또 일제강점기 얘기군요. 하지만 참고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일본, 중국 교사들이 모여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에서 온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역사를 가르쳐왔고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고 한국 교사 한 분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15년째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근현대사라는 말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마 한일 관계사가 주 전공일 테니까요. 다카하시 선생님은 근현대사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요.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김미영 선생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한국 교사들은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어차피 일방적인 전시물들 뿐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전쟁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시물들이 생각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사진, 문서, 증언. 특히 위안부 관련 전시에서는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우리를 끌고 갔을 때 나는 겨우 16살이었어요. 영상 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과장된 증언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영 선생이 제 옆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감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김미영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건 할머니들의 증언을 믿지 않으신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카하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객관적 사실은 무엇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가르쳐온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일본군의 공식 문서, 생존자들의 증언서, 의료기록.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학술적이었어요. 특히 한 코너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연구자들이 발굴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본인 학자들이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문서들이었어요. 일본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저녁 토론 시간에 김미영 선생이 질문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오늘 견학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자료들이 많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니까요. 그럼 진실은 무엇인가요? 김미영 선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하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확신했던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서왔던 교실과 비슷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수업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미영 선생의 근현대사 수업을 참관했어요. 주제는 일제강점기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나뉘어 토론하고 있었죠. 한 조는 일본 측 자료를, 다른 조는 한국 측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쪽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발표했어요. 일본 측 자료에서는 조선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측 자료를 보면 그 발전의 수혜자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인 것 같아요. 경제적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니요. 제 수업에서는 늘 일방적으로 설명만 했는데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눈이 빨간 게 울었던 것 같았죠. 선생님, 저희 할머니도 그때를 겪으셨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는 평생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할머니가 일본 관련 뉴스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는지.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께 사과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하다고.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교사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온 걸까요? 점심시간에 김미영 선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교과서만 따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힘들지 않았나요? 기존 생각을 바꾸는 게. 김미영 선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교사로서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올바른 역사인식이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자료를 보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준 적이 있었나요? 나흘째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본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하다 보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본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 중에서 NHK에서 제작한 잊혀진 증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서 클릭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이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일본군 관련 문서, 전쟁 후 일본 정부의 은폐 시도, 모든 게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특히 한 일본인 역사학자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이어서 관련 영상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자료들, 유럽 언론의 당시 보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피해자들의 증언. 모든 게 일치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확신이 무너졌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김미영 선생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나 봐요. 다카하시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네요. 김미영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뭔가 고민이 있으시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일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들을.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정말 제가 틀렸던 건가요? 김미영 선생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틀렸다는 표현보다는 일부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역사는 다면적이니까요. 그럼 저는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더 많은 걸 알게 되신 거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에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더 많은 자료들, 더 구체적인 증거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교사들이 모여 동아시아 역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중국 교사 리 선생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은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해요. 일본 측 다른 교사 야마다 선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과거에만 매몰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지 않을까요? 그때 김미영 선생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직면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승자의 역사가 아니라 책임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책임의 역사.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김 선생님, 책임의 역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김미영 선생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애국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교육이요? 네.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애국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 교류에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나 싶었거든요. 김미영 선생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르쳐온 내용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사과해야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가르쳐야겠습니다. 김미영 선생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토론회가 끝난 후 김미영 선생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책 한 권이었어요. 뭐예요? 한국에서 번역된 일본 학자의 저서예요. 소녀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일본 학자요? 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님의 책이에요. 일본인 학자가 쓴 거니까 더 객관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받아들며 뭉클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주는 김미영 선생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겨우 6박 7일이었는데 인생이 통째로 바뀐 기분이었어요. 김미영 선생이 준 소녀의 편지를 손에 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제 편지와 일기를 모은 것입니다. 70년 넘게 숨겨진 진실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김미영 선생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다카하시 선생님, 이번 일주일 어떠셨어요? 솔직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힘드셨다니요?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고요. 김미영 선생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우물 안개구리로 살았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기내에서 소녀의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의 일기가 가슴을 찔렀어요. 오늘도 일본말을 써야 했다. 내 이름도 일본식으로 불러야 했다. 언제쯤 내 진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창씨 계명은 동아정책의 일환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 미도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미도리, 나는 틀린 걸 가르쳐왔어. 무슨 말이야? 한국에서 진실을 봤어. 우리가 배운 역사,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었어. 미도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바꿔야 해. 수업 방식도 내용도 모든 걸 바꿔야 해.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겠지만 해야 해.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어. 그날 밤 새벽까지 소녀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다카하시 켄지로 교실에 서겠다고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등교하는 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인데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교실도 학생들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첫 시간은 3학년 근현대사 수업이었어요. 평소라면 교과서를 펼치고 일제강점기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지난주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그곳에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뭘 보셨어요? 진실을 봤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해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들, 그중 일부는 한쪽 관점에서만 본 것이었어요. 사토 유키라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진짜는 뭐예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자료를 보고 비교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날부터 수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와 한국 측 자료를 함께 보여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타나카 미나미라는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증조할머니께 여쭤봤더니 그때 정말 힘드셨다고 하세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직접 봤다고. 다른 학생 스즈키 타로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일본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카하시 선생, 학부모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네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한국편을 든다는 거예요. 자학사관을 가르친다고. 교장 선생님, 저는 한국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나서줬습니다. 사토 유키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전보다 역사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학생들의 지지 덕분에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어요. 반년 후 조기 퇴직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김미영 선생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역사 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정말 기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육학과를 추천드려요.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30년간 몸담았던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입니다. 지역 교육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였나요? 한국에서 진짜 교육이 뭔지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기르는 것이었어요. 기사 제목은 나는 한국에서 교육의 미래를 봤다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7세의 늦은 나이지만 전혀 늦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교육자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정말로 한 세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제 학생들이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교육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 이것들이 진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